우리 제일 첫 번째 세션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우리 그 HCI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특히 뭐 재무관리, 마케팅 이런 전통적인 경영학 수업도 있고, 예를 들자면 컴퓨터 사이언스, 기계공학 이런 아주 일반적인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이름들에 비해서 HCI 그러면 약간 좀 생소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경영학과에서 HCI 결혼 그러면 이거는 엄청 생소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한 몇 개 없을 거예요. 경영학과에서 HCI 개론은 것도 3, 4학년들 대상으로, 학부 3, 4학년들 대상으로 불러겠다 하는 경우는 뭐 전 세계에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그 HCI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HCI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기 전에 혹시 HCI에 대해서 좀 듣고 온 사람, 알고 온 사람? 1명, 2명, 3명, 4명, 5명. 자, 우리 용감하게 그 손드는 우리 여학생. 자기 소개 좀 하면 돼. 컴퓨터과학과 4학년 박근혜라고 하고요. 청강 왔는데요. 저기 작년에 HCI 학회 한번 갔었습니다. 네. 네, 고마워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HCI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HCI를 갖다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HCI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뭐 별로 그렇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HCI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인 얘기를 갖다 하면은, 이분이 작고하셨어요. 작고하셨는데, 제 지도 교수. 지도 교수였는데, 197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대신에는 타이거는 CM이라는 게 있었고, 내가 거의 마지막 기회예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내가 이분한테 배울 때가 우리 교수님이 한 78세, 70세 이렇게 됐을 때 배우기 시작해서 돌아가시 한 84세 이렇게 됐었죠. 근데 우리 소위 말하는 AI라고 하는 분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분야를 처음 만드셨고, 그다음에 HCI라고 하는 분야도 처음 시작을 하셨고, 요새 또 전산 쪽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머신러닝 같은 걸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경제학상으로 노벨상. 뭔가 잘 안 맞지? 그런 거에 있어서 뭐 과학상 이런 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경제학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갖다 받으셨어요. 이분이 제가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 여기 많은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저도 MBA를 나왔어요. MBA를 나와가지고 UCLA에서 MBA를 하고 KPMG 핀라이브라고 하는 컨설팅 폼에서 컨설턴트를 했는데 너무 뭐 약간 좀 말장난만 많이 하는 거 같고 막 이래서 뭔가 좀 하드코어한 걸 해보고 싶다.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좀 하드한 걸 해보고 싶은데 뭐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CNU를 가라고. CNU 가서 우리 이분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박사과정 들어가는 거니까 인터뷰를 했더니 이분께서 이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HCI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너 한번 안 해볼래? 어떤 분야예요? 냐고 여쭤봤더니 사람에 대한 학문인데 뭐 여러 사람에 대한 게 뭐 심리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특히 뭐에 대한 거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도구들,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자기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사람에 대한 연구, 그걸 통해서 사람에 대한 연구,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조금 더 풍요로운 삶, 조금 더 높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줄 수 있는 그런 아티피셜 도구,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루는 분야가 HCI라는 겁니다. 한번 알아볼래?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낚여가지고 잘 나가던 시스템 컨설턴트가
그때는 이게 넘버 4인가 넘버 3인가 시카고에서 일했었는데 네, 지금 가가지고 PhD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1989년이었는데 HCI라고 하는 분야는 한 1980년대 중반, 86년, 87년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1, 2년 있다가 나는 조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2, 30년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근데 2, 30년을 하면서 난 참 이쪽 분야가 좋다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이 클래스를 갖다가 열게 된 가장 큰 동기도 뭔가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갖다 높이는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안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도구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유용한 그런 도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삶의 질을 갖다 높여줄 수 있을까? 그 주제 자체의 당위성이 나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최근에 컴퓨터나 모바일이나 이런 것 정보기술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더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관찰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문으로서 이 HCI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횟수로 한 20년 한 것 같아요. 오늘 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매번 수업 때마다 아마 책을 갖다가 지금 산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책 앞에 보면은 그 하나의 챕터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보면은 우리가 오늘 어떠한 내용을 할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그림의 상단에 있는 거는 HCI가 뭐고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HCI랑 매우 비슷하고 또 연관된 개념으로 UX라고 하는 개념이 요새 많이 사람들이 PX 말고 UX라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PX하고 보자라고 PX하고 UX하고 비슷한 점도 있어.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준다 뭐 이런 거니까 PX에 가서 맛있는 거 사먹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비슷한 개념을 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UX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와 뜻이 뭔가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HCI라고 하는 분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유용성, 사용성, 다음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시 반복을 하겠지만 그런 원리들이 뭔가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HCI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까지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갖다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카메라를 갖다 이렇게 찍고 있는데 카메라 찍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도 유튜브에 가서 보면은 작년에 이 수업했던 내용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바쁜 사람은 안 합니다. 거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매해마다 HCI라고 하는 분야는 참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그때 걸 갖다 그대로 보기는 힘들지만 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한 짓을 한 거예요. 그 전체 수업을 다 찍었어요. 15주 수업을 다 찍어가지고 다 올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서 보면 15주 1주서부터 15주까지 예습 다 할 수 있어요. 할 거지? 자, 그래서 15주까지 다 볼 수 있지만 이걸 매해 이렇게 좀 축적을 해놔서 올해 한 것도 정답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 혹시 가급적이면 수업에 들어와야 되니까 수업을 못 듣는 사람 있으면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유튜브 통해서 수업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수업 아예 못 들어오는 뭐 해외에 있는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하고 중요성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HCI 쪽을 갖다 굉장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ACM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American Computing Machinery.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전미 전산가 협회 이런 거예요. 여기서 1980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HCI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커리큘럼 커미티라고 하는 데에서 HCI라는 걸 갖다 하나의 모습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이게 한 횟수로 30년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아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요거상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편리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툴,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디바이스를 만들고 평가하는 그런 분야. 그게 여러분들 지금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다 들어가는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아마 졸업하셨겠지만 가끔가다 시간 나오면 들어가시는 뭐 스타도 있고 요새는 게임 무슨 미니미는 롤? 그 뭐예요? 이거 우리 아들이 되게 재밌다 이거. 우리 애는 참고서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 디지털 컨텐츠들도 있고 특히 이제 요새 같은 때에는 어떤 사회적인 운동 같은 경우도 많이 여기에 연관이 돼요. 뭐 이거 딴 얘기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내가 서울시청에서 하는 사회적 혁신 컨퍼런스에 우리 HCI 쪽 좌장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밸류나 사회적인 소셜 이노베이션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갈 때 이런 어떤 형식의 HCI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즐겁게 사회적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전기 아끼는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불 끄는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분야까지도 우리 HCI라고 하는 분야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의 퀄리티업을 안고 우리 각자 삶의 질. 그래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실제로 구현해보고 또 그걸 테스트하고. 물론 이걸 한 사람이 다 못하죠. 한 사람이 그런 모든 걸 갖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수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협업해서 그 목표를 갖다 달성하고 있어요. 그게 HCI의 가장 기본적인 또 가장 궁극적인 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골을 갖다가 처음에는 어떤 상태에서 시작했냐면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하나의 컴퓨터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락파악에 나오는 뭐 스타, 굉장히 최첨단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 개인용, 1인용 개인용 PC에 한 명의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은 쉽고 편리하고 즐겁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그게 범위가 양쪽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양쪽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점점 해서 이제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 좀 더 나가서 어떤 사회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그 사람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래서 시스템의 범위가 확 늘어났어요. 처음에 할 때는 PC였다가 나중에는 그게 뭐 모바일 폰도 좀 들어가는 척 많은 척 하다가 냉장고 들어가고 뭐 TV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소셜 서비스 들어가고 그러는데 요새는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사실 컴퓨터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IT 테크놀로지가 안 들어간 도구거나 IT 테크놀로지가 안 들어간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파트 쪽으로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도 가끔가다 내가 뭐 하는가 싶어. 예를 들어서 막 어떨 때는 가가지고 이 다음 세대에 나올 스마트폰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디바이스는 뭐가 될까? 그럼 나 내일 저녁에 막 그러가지고 고민해야 돼. 홍대 앞에 가서. 왜 홍대 앞에 사는지 몰라. 그럼 뭐 이렇게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한다고 굳이 홍대 앞에 가는지 몰라. 그래서 홍대 앞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뭐 다음 주에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의료기기.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엑스레이 같은 거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어때요? 엑스레이 떡국에다 이렇게 하면 더 갖다 대요, 더 갖다 대요 막 이러잖아. 이렇게 불편하게 이러면은 겨우 이래가지고 한 장 딱 찍고 난다고.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옷도 다 벗어야 되고 가가지고 그거 한 장 찍느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나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의료기기는 없을까? 환자 입장에서 좀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는 없을까?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스코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반대로 이제 이런 것들 사이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 보는 게 HCI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집단도 막 다양해지고 커지고, 또 그 사람이 접속하게 되는 IT 디바이스들도 굉장히 커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HCI라고 하는 분야가 가지고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HCI를 갖다 필요로 하는, 이걸 전공한 사람들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나 또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뭐 NGO에서도 필요로 하니까 그런 이게 많아졌고,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좀 더 그 니드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HCI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지금 얘기한 대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갖다가 컴퓨터가 하고, 또 사용자들이 많은 부분에 이쪽에 연루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해야 된다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그런 거하고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중요해지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은데, HCI 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것 같지 않거든요. 나를 봐도.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컨설팅 할 때 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게 금맥으로 또는 금전적으로도 중요할까? 비즈니스적으로도 중요할까? 사람들한테 삶의 질을 갖다가 높여주다. 뭐 굉장히 참 고귀한 목표이긴 한데, 그렇게 한다고 그게 돈 버는데 도움이 될까? 돈도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이디어 있는 사람. 돈이 될까 안 될까? 돈이 될까 안 될까?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될 것 같아. 왜? 제품이라는 게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제품 간의 차이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테일한 측면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수록 아무래도 시장 승리의 가능성이 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HCI를 통해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제품들과 또는 다른 서비스들과 차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HCI나 UX 하는 기업은 1등 기업이 한다고. 지금도 보면은 우리나라를 보나 미국을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의 UX HCI 파트가 제일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HCI 한 사람이 한 2,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블랙홀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HCI 하는 사람들 거의 다 데리고 갔다가 봐도 되는데, 그것처럼 1등 기업들, 각 분야의 1등 기업들이 이 자기네들의 서비스의 특징을 갖다 살리고 또 그 전략적인 강점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크고 전문적인 HCI UX 파트를 갖다 유지합니다.
또요. 다른 얘기. 앞에 분은 차별화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스 자체가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어서 HCI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과거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류가 사용하는 도구가 점점 다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컴퓨터화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의 사용이 이제 그냥 예전에 그러니까 도구의 사용이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HCI가 돼서 점점 다 접목되는 분야가 많아져서 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을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심지어는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툴을 사용하면서 사는지. 그 툴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요새는 그 툴들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주유소에 아저씨가 저보고 김 교수님 오늘은 무슨 휘발유를 드시겠습니까?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는 24시간이라고 깨어있는 16시간이라고 하면은 16시간 동안에 우리가 만지게 되는, 접하게 되는 그 툴들은 엄청난 많은 숫자의 툴들이 있고 그게 거의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갖다가 하나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금 막 1심, 2심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소송한 거 알죠? 저 1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한테 니네 애플 거 베꼈으니까 얼마 배상해줘 라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얼마인지 기억나는 사람? 나는 사람이 스케일이 작아서 나는 10만 원 이상은 다 똑같은데 그때 1조 2천억을 배상을 하고 그랬어요. 1심에서 1조 2천억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애플 뵙겠다고 하는 게 미국 배심원 판결의 왼쪽에 있는 거예요. 6가지. 그래서 1조 2천억 나는 그냥 뭐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평균 잡아서 1조 2천억 나누기 6하면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당 2천억 원짜리. 그 밑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한국 법원이 수원지법이 애플 보고 니네 삼성 거 뵙겠지. 그래서 배상하라고 한 두 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두 건인데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 구분 기술하고 데이터 전송 모드를 알려주는 기술 이 두 건을 갖다가 삼성전자가 침해했다. 애플이 침해했다. 얼마 판결 냈는지 알아요? 한 건당. 되게 많겠지? 2천억하고 비슷할 거 아니야? 얼마 정도 될까? 50억? 좀 더 크게 쓰지. 자, 2천까지는 맞아요. 2천까지. 위에는 2천억이고 아래는 2천만 원. 그래서 합쳐서 4천만 원. 배상하라고. 물론 저게 1심의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 위에 있는 것도 X가 뭐 반도 안 되게 잘라졌고 밑에 있는 것도 X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각각의 차이를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길래 하나에 2천억 원씩이나 했나 그거랑 연관된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HCI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거 1시간만 듣고 갈 사람들은 이것만 외워가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라는 두 번째는 인터랙션이라는 세 번째는 익스피리언스라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과 유저 익스피리언스란 이 세 가지는 사람 쪽에 더 가깝냐, 기계 쪽에 더 가깝냐에 따라서 사람과 기계를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계 쪽에 가까운 게 인터페이스, 가장 사람 쪽에 가까운 게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익스피리언스하고 인터페이스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 인터랙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개념적으로는 지금은 개념적으로 설명해주고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이 진행되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디테일을 갖다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개념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인터페이스는 기계에다가 뭔가 하는 거예요. 기계를 뭘 바꿔줘? 생긴 걸 바꿔줘. 기계의 감촉을 바꿔줘. 기계에 울리는 소리를 바꿔줘. 기계에 떨리는 진동을 바꿔줘.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그 바뀐 뭔가를 갖다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인터페이스. 익스피리언스는 말 그대로 익스피리언스.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뭘 경험했는지 남아있는 그게 익스피리언스. 밑에 중간에 있는 인터랙션은 그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아주 옛날 전자계산기예요. 저기다 빨간색으로 칠하면 사람들이 더 빨리 전자계산기를 쓸까? 오류 없이 사용할까?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퀄 사인을 갖다 표시해주면 어떻게 될까? 저 빨간 버튼을 갖다 조금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의 예. 기계에다가 우리의 손이 닿는, 우리의 귀가 닿는, 우리의 눈이 닿는 무엇인가를 갖다 바꿔서 좀 더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만져지고 다른 소리가 들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가지고서 그걸 뭐 그렇게 큰 일일까? 근데 이게 사실은 HCI 분야에서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을 했어요.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젝트가 내가 연세대학교도 갔지. 1994년도에 이제 한국에 1년 동안 벨고에서 멜랩이라고 하는 미국 연구기관에서 포답을 하고 그리고 94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 연세대학교 HCI 랩에서 제일 첫 번째 한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요 화면인데 예전에는 이게 조인스.com이에요. 조인스.com. 중앙일보에서 하는 조인스.com이라는 홈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 화면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은 뉴스의 아이템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뉴스 아이템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칼럼을 갖다 몇 칼럼으로 나누고 사진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하고 이 중요한 기사들은 어떤 식으로 번쩍거리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고민하는 게 인터페이스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애플하고 삼성하고의 이 소송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인터페이스적인 요소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외관이 직사각형이고 둥근 모서리. 그래서 사람이 손에 이렇게 그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화면에 바둑판 모양으로 아이콘을 배열합니다. 안 되지. 저런 거 가지고 우리처럼 얘기했어? 나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은 기술이. 저걸 기술이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이 하나당 2,000원이에요. 앞에 삼성전자가 애플한테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기술은 정말 기술 같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기술이고 반면에 이거 기술 같지도 않잖아요. 이게 저런 거 가지고 2,000원?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요새 HCI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뒤에 있는 요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요소들이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거니 받거니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어떤 반응을 하고 그 스마트폰의 반응에 대해서 사람이 또 어떤 액션을 취하면 스마트폰이 또 어떤 반응을 한다. 대표적인 게 그 애플이 삼성전자 보고 베꼈다고 하는 6가지 중에 4가지가 있고 핑거트 좀 왜 두 손가락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화면에서 왜 2번 탁탁 치면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사진 검색할 때 쭉쭉쭉쭉쭉 돌리다가 제일 끝까지 가면은 바운스백 돼가지고 이렇게 쭉 다시 이미지가 나오는.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단에 동그란 버튼이 있어서 그거 누르면 항상 홈으로 가. 내가 이렇게 설명해줘도 금방 설명이 되니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에 2,000원권이지. 이거 합치면 8,000원권. 왜 이런 기술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고 강조가 될까요? 이유가 뭐죠? 아직 뭐 최종적인 판결은 안 나죠. 최초의 아이디어, 제일 처음 나온 아이디어에서. 아니 뭐 그 전에도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스마트폰에다가 직접 적용한 건 아니니까. 또요. 경영학과 신현식입니다.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반대로 쉬워서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저런 뭐 인터페이스나 그런 것들을 어렵게 만들면 당연히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렵고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일인데 그만큼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쉽고 편리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2,000원권이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내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다른 과목 기술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과목에 나오면 어떤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술이 그 제품에 적용됨으로 인해서 그 제품의 마켓이 얼마나 커졌느냐.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드는데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느냐 이게 아니라 그게 그 제품에 들어감으로써 이 제품의 마켓이 얼마나 커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느냐. 지금 현식이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쉬워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면 그만큼 적용될 수 있는 마켓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마켓에 사람들하고 직접 마주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구매 의사나 사람들의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얘기하면 허접한 이런 기술에 2,000원이라고 하는 프라이스 태그가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를 떠나서 자 나도 그런 돈을 벌어보려고 예전에 우리 연세대학교 HCI 랩에서 만든 시제품인데 이거 만든 사람들은 다 망했어. 나도 포함해서 다 망했는데 이거 너무 우리 때는 그때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거 옛날 피처폰이에요. 피처폰이고 여기에 지금 12개의 버튼이 있는데 그 12개의 버튼에다가 다 조그맣게 LCD를 창을 넣었어요. LCD 창을 넣어가지고 이거에 이제 내가 무슨 버튼을 갖다 누르느냐에 따라서 그 창에 있는 내용들이 매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갖다 전화 모드로 들어가면 이게 숫자로 012, 345, 1789 샵 별표가 나오고 내가 뭐 유튜브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유튜브에 있는 조그만 영화들이 썸네일로 이렇게 쭉 보이고 이게 그냥 대표적인 인터랙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디어를 딱 생각해내고 이제 더 이상 소나타 타고 다니지 말고 BMW를 바꾸자 하는 부품 꿈을 갖다 가지고 우리 연구실 멤버들하고 저걸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의 저 시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거의 마켓에 갔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안 있겠지 지금.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뭐 돈도 못 벌었고 논문 한 편 겨우 탑저널에 하나 썼어. 근데 그 탑저널에 썼을 때도 처음에는 이거 막 너무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다. 막 그러면서 엄청난 막 호평을 받으면서 CACN이라고 전산 쪽에서 제일 유명한 탑저널인데 퍼스트 라운드하고 세컨드 라운드 다 통과하고 이거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다. 정말 브릴리언트하다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막 이거 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세 번째 라운드에 가서 막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김진우 교수 어디 가서 뺏겨왔다.
이해했을까? 약간 커티 키보드랑 같은 원리였던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미 저 자판이 있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 LCD로 바꾸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LCD가 저기에 다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코스트 문제가 있어서 좀 생산할 때 아무래도 제조원가가 제조원가가 올라가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건 아니었지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지. 양산에 들어갔으면 제조원가가 비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산도 못 들어갔어. 왜? 통신기술 느려서. 근데 아까 말하신 막 유튜브에 썸네일 띄운다 막 이런 것도 사실 피처폰이 그때 가지고 있던 막 WCDMA나 이런 걸로는 충분히 구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또 두 번째로는 배터리 문제도 좀 배터리 문제도 컸을 거다. 그것도 맞아요. 아마 그때 폴더폰은 이제 두 가지로 나오던 거였는데 PDA가 나오지 않았을까.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PDA가 나왔다. 비슷한데 뭐 가장 결정적인 나의 그 꿈을 가로막은 가장 결정적인 그 사건은 아이폰이 나왔어요. 거의 우리 시작품 만들어서 이제 마켓에 나가야 되겠다 딱 그러는데, 삼성전자 우리 삼성전자랑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 고종합기술원이라고 사이트라고 그쪽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데, 거기서 연구원이 막 전화 왔어. 교수님 큰일 났어. 왜 그랬더니 애플에서 폰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아주 명품입니다.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풀스크린에,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풀터치인데 그때만 해도 풀터치라는 개념이 없었고, 풀터치 없는 상태에서 그 아이폰이 딱 나왔을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전 통신회사들, 펜텍, LG전자, 삼성전자 다 멘붕. 딱 그 제품을 보고 나서 이제 휴대폰 사업 접어야 되나 딱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멘붕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나야 왜 시제품이야 그 사람들은 이거 마켓도 안 나갔는데 싼 값에 좋은 레스 받았다 하고 끝냈으면 됐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뭘 했어요? 삼성전자가 그 파트가 이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가는 건데, 처음에 굉장히 허접한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갤럭시를 갖다 가지고 나왔어요. 갤럭시를 갖다 가지고 나왔고, LG전자는 그때까지도 엄청 헤매다가 지금까지 엄청 헤매다가 이제 G2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소송을 했었을 때 삼성전자가 야 우리끼리 깜빡했다 하면서 냈던 반론이, 삼성전자의 반론, 왜 우리가 네 걸 안 뺏겼냐 라는 거에 대한 반론이 갖다 이렇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5가지의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그걸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니네 보이기에는 우리가 니네 거 베낀 거 같은데 아니야, 안에 들어가봐. 이거는 그 사용자가 보기에,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비슷할런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거야. 또 다른 반론은 뭐였냐면, 야 그거 업계에서 다 사용하는 거야. 나도 사용하고 펜텍도 사용하고 LG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사용했는데 왜 우리만 너무 벌렸다고 그래?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반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 1조 2천억을 갖다 배결하라라고 했던 이유는, 기계 밑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게 사람의 경험에 영향을 줬을 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은, 그 속에서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그건 베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경험을 했느냐, 사용자가 무슨 경험을 했느냐, 궁극적으로 그게 어떤 기술을 썼느냐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막 열심히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4하고 옵티머스, LG전자의 옵티머스 G를 갖다 낼 때는 저 위에 있는 건 삼성전자 사장이 한 얘기고 밑에 있는 건 LG전자 사장이 한 얘기. 우리는 UX 요소, 익스피리언스 요소에 사용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S4는 중점적으로 UI나 UX에 포커스를 했다. 이번에 나오는 옵티머스 G에는 사용자 경험을 전진 배치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 제품의 기술적인 특성보다도 사용자의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 강조를 했던 거죠. 충분히 이해는 되죠?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은 혹시 관련돼 가지고 질문이나 코멘트, 질문 없으면 다음 파트로 넘어갈까요?